제8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소설 두 남자 이태희. 어둠 속에서 강사가 떠들고 있었다. 나는 프로젝션에서 반사되는 희미한 빛을 타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강사가 화면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리모컨으로 파워포인트의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자 반구대의 조각고래가 그의 얼굴 위에서 헤엄을 치듯 움직였다. 강사가 뒷걸음질로 어둠 속으로 물러나면서 레이저 포인터로 방금 자기 얼굴 위에서 헤엄치던 고래를 가리켰다. 고래 등에 빨간 점이 찍힌다. 반구대의 역사적 가치는 이쯤 하고 지금부터는 조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몇 마리나 조각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반구대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강사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며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강의실은 금방 눈에 익숙해졌다. 가방을 열어 공책을 꺼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는 얼굴들이 희미한 가운데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에어컨디셔너에서 쏟아져 나온 시원한 바람이 목덜미를 기분 좋게 지나갔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생수에 뚜껑을 비틀자 따닥 하고 큰 소리가 났다. 시원한 물줄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지부장과 싸우느라 10분 늦게 들어와서 멋쩍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했다. 지부장은 언제나 진지하다. 그래야 자기가 약자를 위해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모양이다. 아니면 타고날 때부터 진지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그는 심각하다. 하긴 그에게 존경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델라나 바웬사처럼 독재 정권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들 세상에 오면 전리품을 챙기듯이 보상을 받겠지만 지부장은 생전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기약도 없지만 설령 온다 한들 팔자를 고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성공해도 보상이 없다는 점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이며 동시에 자랑이기도 하다. 지부장은 이 일을 운명으로 생각하며 4년 넘게 해오고 있으니 존경할 만하기는 했다. 그런 지부장과 싸우게 된 것은 순전히 그의 독재적인 리더 때문이었다. 그날 세미나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잠깐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그는 대뜸 나에게 비밀 지령을 내리면서 반드시 완수하라는 것이었다. 한 달 뒤에 열릴 예정인 바다마을 축제가 열리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했다. 지부장과 싸운 것은 어쩌면 스스로의 화가 났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양쪽 마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때가 되면 훌훌 떠날 외지인이 어쩌다 이 싸움에 말려들었는지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다. 올해 초 바다마을 초등학교로 발령 받아왔을 때만 해도 나는 너무 북적했다. 개학을 며칠 앞두고 내려와 하숙집을 정하고 마을을 둘러보았다. 마을은 해안을 따라 조가비처럼 붙어 있어 다정스러웠고 사람들은 순박하고 부지런했다. 총각 선생님이 새로 왔다는 소문이 작은 마을에 금세 퍼졌다. 이른 아침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통통배 엔진 소리에 잠이 깨 부둣가로 걸어나가면 남자들은 벌써 저만치 바다 가운데서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지내게 된 행운에 고개를 젖혀 감사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마을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조용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또 다른 모습이 하나둘 드러났다. 내가 전교생 32명의 이름을 모두 외울 때쯤에는 강 건너 산마을과 싸웠던 일까지 모두 듣게 되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긴 해도 대충은 이랬다.
옛날부터 바다마을은 주민들이 오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강 건너 산마을은 산 아래 여기저기 버섯처럼 집을 짓고 농사를 일구며 살고 있었다. 넓지는 않지만 수량이 풍부한 강이 두 마을을 가르며 흐르고 있는데, 양쪽 마을 사람들은 강을 잇는 넓은 아치형의 돌다리 위에서 만나 소통하고 협력하며 살았다. 산마을 사람들은 곡식과 산나물을 가져오고, 바다마을 사람들은 물고기와 조개를 가져와서 바꾸었다.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두 마을은 서로서로 행복을 축원하고 기뻐해 주었다. 산마을은 가을 추수가 끝난 뒤 마을 잔치를 벌였고, 바다마을은 고래가 돌아오는 여름에 축제를 열었다. 그렇게 두 마을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던가. 그렇게 사이좋던 두 마을이 싸우기 시작한 것은 4년 전 가뭄이 크게 들었을 때부터였다. 산마을 사람들은 농사지을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강을 막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바다마을에서 난리가 났다. 바다마을 사람들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고기가 잘 잡힌다며 강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속셈은 따로 있었다. 이 강을 이용해서 몰래 잡은 고래고기를 소형 보트에 실어 옮기고 있었는데, 물이 줄어들면 보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산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의에서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더러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 가뭄에 대한 대책은 강을 막아 물을 가두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결의했고, 바다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잡은 고래를 산마을 사람들이 제일 맛있게 먹지 않았느냐 반론했다. 그러자 산마을 사람들이 고래고기가 아무리 중하다 해도 곡식만큼이야 아니지, 고래고기가 없으면 소고기를 먹으면 된다라고 다시 반격하였다. 이 말을 들은 바다마을 사람들은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나서, 강은 두 마을에 반반씩 권리가 있으니 정 막으려면 반만 막으라라고 했다. 맑은 물이 사철 쉬지 않고 흐르는 강을 반으로 쪼개는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싸움이 끝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 해는 물자를 교류하는 대신에 말만 주고받다 한 해를 보냈다. 말이라 해봤자 욕과 저주가 대부분이었지만, 다음에는 비가 많이 내려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자 강을 막는 문제는 잠시 물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바다마을 사람 중에 고래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를 짜서 강 상류에 보초를 서가며, 산마을 사람들이 몰래 공사를 하지나 않는지 밤낮으로 감시를 했다. 이를 알게 된 산마을 사람들이 바다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얍삽한 사람들이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서 산마을 사람들은 강 하류에서 숨어 있다가 고래고기를 옮기는 보트가 들어오면 곧바로 해경에 연락하여 낭패로 만들어 버렸다. 힘들게 잡은 고래고기는 송두리째 빼앗기고, 옮기던 사람은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돌멩이가 강을 오갔고, 결국 산마을 사람 하나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두 마을의 원로가 강의 다리 위에서 만났다. 산마을 원로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온 두 마을이 고래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 사람이 죽은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외다. 우리는 죽은 사람의 원혼이 찾아와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고래고기를 일절 먹지 않을 생각이요. 그대들도 가여운 죽음 앞에 조그마한 연민이라도 느낀다면 앞으로 고래를 잡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이요. 산마을 원로가 점잖게 말을 마치자 강 양편에서 숨을 죽이고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찾아온단 말인가. 바다마을 원로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었는데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 것은 고래가 아니라 강입니다.
강은 귀하의 마을뿐 아니라 우리 바다마을에도 생명줄입니다. 민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그곳은 어업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래고기는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먹었습니다. 증거가 방구대에 있습니다. 고래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먹거리 하나를 포기하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전통과 자존심을 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고래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마을 원로의 말이 끝나자 또다시 강 양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원로 회담이 너무 성급하게 열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담의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첫째, 강물은 막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신 강물을 조금 돌려서 저수지를 만들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바다마을에서 부담한다. 둘째, 고래를 포획하지는 않으나 그물에 우연히 걸린 고래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발령을 받아 바다마을에 왔던 2월은 원로 협상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산마을은 이미 저수지를 완성했고 바다마을은 그물에 걸린 고래만 잡았다. 가끔 선원이 들고 있는 작사를 보고 고래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돌진하여 찔려 죽는 일은 있었지만 조용히 처리하여 별 문제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두 마을이 겉으로는 평화롭게 지냈다. 나는 두 마을의 속사정을 모두 들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더구나 계약하여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계약하고 2달쯤 지난 5월 어느 날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해안을 따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따라 붙으며 말을 걸었다. 흔히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가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라며 슬쩍 연락처를 내밀었다. 첩보 놀이를 하는 듯해서 피식 웃음이 났지만 며칠 후 그 훌륭한 분을 연락하여 만나보았다. 그 사람이 지부장이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곳은 산마을 어느 술집의 창고 뒷방이었다. 정광호라 하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170cm쯤 되어 보였다. 얼굴색이 거무튀 튀어서 성격이 거칠 것 같았는데 말투는 의외로 또렷하고 차분했다. 이 선생은 혹시 고래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어? 한두 번 먹어봤습니다. 그럼 고래 잡는 광경을 본 적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굳이 대답할 의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늘날 인간은 무분별하게 고래를 살상하고 있어. 돈벌이를 위해서 고래를 잔인하게 죽이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더는 고래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오.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고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 우리는 비밀 조직이요. 몰래 고래를 잡는 저들을 상대하려니 나 말고는 모두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어.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에게서 투박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졌고 거칠지만 지적인 면모도 있었다. 이런 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양 생태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6월 말까지 그를 2번을 더 만났다. 2번째 만났을 때 그가 말했다. 이 선생도 들어서 짐작은 하고 있겠지만 나는 결코 사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요.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이 땅에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외에 누가 있겠소? 그의 말이 끝나자 내가 말했다. 나는 그런 소명의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래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모두 개인의 취향일 뿐입니다. 나는 다만 학생들에게 해양 생태 관련 자료와 인간의 식성을 균형 있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래고기를 먹는 것도 우리의 전통이니깐요. 그가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쳐다보다 입을 열었다. 교육은 균형보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을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요. 균형을 가르치면 한쪽의 악습이 또다시 이어질 뿐이요. 악습은 우리 대에서 끊어내야지. 이 선생이 아직 모르나 본데 고래가 사라지면 해양 생태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 고래가 줄어들면 남극의 크릴새우도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어. 고래가 줄어들면 고래의 먹이는 늘어나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요. 명색이 선생인데 애들한테 이런 잔인한 살상과 해양 생태계에 관하여 교육 좀 하라는 충고를 듣고 두 번째 만남은 끝났다. 그가 사적 감정은 없다라고 했던 그때는 몰랐지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바로 지부장의 동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 지부장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복수를 다짐했다. 나의 소원은 포경 산업의 종말을 보는 것뿐이다. 지부장은 가는 곳마다 동생을 잃고 대신 고래를 동생으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후 우리는 한두 번을 더 만났지만 그가 나에게 접근한 것이 순전히 계획적이라는 것을 나는 세미나를 하는 날 알게 되었다. 나는 그날 열릴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이장님이 지난주부터 동료에 왔기 때문에 토요일인데도 아침부터 일어나 책을 보며 세미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미나는 이장님이 주최했다. 한 달 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열리는 고래 축제의 전초전으로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장님이 동료차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슬쩍 물었다. 여기는 고래 마을인데 요즘 포경을 못하게 해서 어찌합니까? 고래 고기를 못 먹는 고래 축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이 아닌 진정한 고래를 위한 축제는 되겠지만 참 답답한 노릇이요. 고래 고기는 12가지 맛이 나지요. 그 맛있는 것을 못 잡게 하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다음 달 축제 전에는 고래가 거물에 좀 걸려주겠지. 매년 그랬으니까. 다행히도 귀신은 우리 편이지. 허허허. 이 선생도 이번 축제의 지도위원으로 임명되었으니 잘 좀 부탁합시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도위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인도로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축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어허, 선생님 같은 분이 꼭 있어야 하는데. 70살은 훨씬 넘어 보이는 이장이 손바닥으로 쩝쩝거리던 입가를 쓱 닦아내리며 나를 추켜세웠다. 이장은 두 마을의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주민 한 사람당 한 표가 아니라 한 가구당 한 표를 준다. 두 마을의 주민 수는 차이가 있어도 세대수는 비슷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만든 제도이다. 주민 수야 당연히 산 마을이 많다. 바다 마을 남자들이 폭풍 후에 많이 빠져 죽었기 때문이다. 이장이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마을의 표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날 이장이 주관한 세미나도 바다 생태계 보존과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목걸이를 면면히 지켜나가는 전통의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다. 이장은 예쁜 고래를 구경하러 와도 좋고 맛있는 고래고기를 먹으러 와도 환영했다. 이렇게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세미나 시간에 맞춰 산마을로 가는 도중에 지부장의 연락을 받았다. 지부장이 비밀이라 하면서 나에게 지령을 내렸다. 이 선생, 곧 귀신이 고래를 잡으러 바다로 나갈 것이요. 이 선생은 그 날짜를 알아내서 알려주시오. 내가 그날을 어떻게 알아낸단 말입니까? 이 선생이 가르치는 애들 중에 박경수라고 있지요. 귀신 아들이요. 그 애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알아내시오. 술만 먹으면 개망나니가 되는 놈이 제 새끼는 얼마나 끔찍이 여기는지 모른다오. 싫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다 기다리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해버렸다.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이내 가다듬고 말했다. 고래도 사람같이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가며 키우지. 그런 고래를 작살로 찔러 죽이는 것이 인간이지. 크기가 30자 넘는 놈이 고통을 못 이겨 그 큰 몸통을 이리저리 비틀면 등에 꽂힌 작살수만큼 붉은 피가 폭포수처럼 등에서 옆구리로 흘러내리지. 바닷물은 금세 빨간색으로 변해버리지. 그 피를 들이마신 고래가 숨을 내뿜으면 이번에는 피가 숨구멍을 통해서 분수처럼 공중으로 퍼져나가지.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래의 피로 색칠되지. 지옥이 되는 거지. 이 선생, 인간이 단지 자신의 취향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오? 생존을 위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런다고 생각하오? 아니요. 탐욕 때문이요. 오직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그가 훌륭하다고 말한 사람은 지부장의 세계관 때문인지 아니면 탁월한 설득력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 내가 조금 흔들린 것은 틀림없다. 지부장은 집요하고 살벌한 사람이며 강철 같은 자기 확신주의자였다.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난번 저수지 공사 때는 사람 편에 섰다. 이번에는 고래 편이다. 그는 자신을 누구의 편도 아니고 다만 정의의 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에게는 친구도 이웃도 없었다. 오직 정의만 있었다. 나는 지부장에게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칠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악습을 끊으려면 단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세미나에 10분 늦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와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귀신이란 말을 들었다. 며칠 전 이장이 귀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밤에 나다니는 귀신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날 알고 보니 낮에도 멀쩡하게 다니는 남자 사람 귀신이었다. 그가 귀신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오래전에 귀신 고래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래가 오는 시기와 장소를 귀신같이 알아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작살로 잡은 고래를 50cm 되는 칼 하나 입에 물고 잠수하여 들어가 바닷속에서 귀신처럼 해체해버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가 귀신을 처음 만난 것은 세미나가 열리던 바로 그날이었다. 세미나는 박수 소리와 함께 끝났다. 강사는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것도 놓치기 싫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참석자들은 박수로 동의하였다. 이장은 강사가 내려가자 기다리다 얼른 마이크를 받아들고 연단 위로 올라섰다.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프로는 부엉이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테이블은 고래 고기를 드시는 분과 안 드시는 분을 나누어 놓았으니 알아서 앉도록 하십시오. 나도 부엉이 식당은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들어온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고래 축제가 열리면 전국에서 온 고래고기 애호가들이 이곳으로 몰려온다고 했다. 우리가 식당에 도착했을 테이블은 세팅이 되어 있었다. 알만한 사람끼리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몸을 내 쪽으로 숙이더니 속삭였다. 저 사람 알아요? 서빙하고 있는 저 사람이 귀신입니다. 부엉이 애인이죠. 부엉이가 먹이를 잔뜩 쌓아두듯이 이 집 창고 안에는 언제나 고래 고기가 가득하답니다. 모두 저 귀신이 잡아다 주었겠죠. 더러운 연놈들. 그가 분노에 찬 얼굴로 나에게 속삭였다. 지부장이 그렇게 저주하던 귀신이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고 접시에 담긴 고래고기를 민첩하게 테이블로 옮기고 있었다. 175cm는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나이는 지부장과 비슷해 보였는데 피부는 조금 더 검은 편이었지만 윤기가 반들반들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지부장의 말에 의하면 귀신의 아버지는 여권도 없던 시절에 선원수첩 한 권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햇사람이었다는데 그는 전혀 어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가 흘리는 상업용 미소를 보면 그는 영락없이 식당의 주인일 뿐이었다. 부엉이 여사장이 앞치마를 두른 채 전골 냄비를 들고 주방에서 나왔을 때 나는 놀랐다. 그녀는 대단한 미인이었다. 40살 간 넘어 보이는데 피부가 얼마나 희고 매끄러운지 만약 그녀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녀가 조그만 바다마을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방의 열기에 땀방울 몇 알이 동그랗게 펼쳐진 이마에 맺혀 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살짝 붙어 있다.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고 붉게 칠한 립스틱은 다가올 여름의 백일홍 같았다. 남편은 오래전 폭풍우가 심하게 치던 날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옆 사람이 다시 내게로 몸을 붙이더니 속삭였다. 고래만 잡을 줄 알면 누구라도 그녀를 차지할 수 있을 거려. 우리는 마주보며 피식 웃었다. 옆 사람의 냉소적인 평가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육감적인 몸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녀가 밉살스레 보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귀신이 지나가면서 엉큼하게 그녀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것을 보고 난 이후인지도 모르겠다. 그날 부엉이 식당에서 고래고기를 안 먹은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강사까지도. 모두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인도 배낭여행 준비를 대강 해놓고 학생들의 방학생활 계획표를 짜고 있었다. 이장은 축제 준비로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한다고 했다. 지부장은 수업 시간 중에도 연락해서는 나를 압박하였다. 방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고래 축제는 열흘을 남겨두고 있을 때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내일은 모두 그동안 써놓은 일기장을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얼마나 솔직하게 기록하고 표현했는지 보겠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가는 경수를 불렀다. 경수는 방학하면 뭘 할 거야? 엄마한테 갈 겁니다. 좋겠네. 그럼 그동안 아빠는 혼자서 심심하겠는데. 아빠는 일하러 간대요. 언제? 방학하기 전날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는 날 바다에 갈 거라던데요. 그래, 내일 일기장 가져오는 것 잊지 마. 귀신이 고래를 잔인하게 죽인다는 지부장인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부엉이 여사장이 귀신에게 보내는 교태로운 몸짓 때문에 귀신과 부엉이가 미워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생태계를 보호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축제 4일 전인 것 같다고 했다. 지부장은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비장하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7에서 8명 조를 짜서 아마 영진 5호를 타고 나갈 것이요. 타고 간 배에서 보트를 내려 작살로 고래를 잡아 물속에서 해체한 후 어창 밑에 깔든지 아니면 바닷속에 가라앉혀 놓은 후 쾌속정으로 여러 번 옮기려 하겠지. 아마 축제가 코앞이니 이번에는 한꺼번에 들여올 것 같네. 우리는 그들이 보트를 내릴 때 옆에 바짝 붙어 막는 거지. 고래를 잡으려는 귀신과 그것을 막으려는 인간과의 삼각 전투 대형을 떠올리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지부장은 자신이 저주하는 귀신의 잔인성과 탐욕이 자신의 욕망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모두 욕망의 삼각형어항 안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나는 계획대로 방학하는 날 인도로 떠났다가 한 달 뒤 바다마을 학교로 돌아왔다. 2학기 개학을 며칠 앞두고 있었다. 마을은 내가 떠날 때 느꼈던 흥분은 사라지고
폭풍 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얌전했다. 잔잔한 바다가 천천히 그러나 지속해서 파도를 육지로 보내고 있었다. 인도 여행 때 들린 바라나시의 난장판을 떠올리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다. 조용한 이 마을 사람들은 비릿한 바닷냄새를 맡으며 부유한 삶을 기원하지만 바라나시 사람들은 악취 속에서 잘 죽으려고 기도를 한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욕망과 평온하고 영원한 안식을 위한 기도가 모두 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기척 소리를 듣고 나오는 하숙집 할머니한테 나는 인사를 했다. 내가 짐을 푸는 것을 할머니가 마루에 반쯤 걸터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인도에서 사온 팔찌 하나를 종마루 위에 내려놓고 쑥 밀었다. 할머니는 한박 웃음을 웃었다. 이가 몇 개 빠져 있다. 올해 고래 축제는 완전히 망쳤어. 고래고기가 없어서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맛도 못 보고 왔어. 부엉이 식당 그년만 횡재했지. 귀신이 크게 다쳐 다 죽어가게 생겼으니 그년도 이제 끝장난 거지. 할머니가 부엉이 식당 여주인을 미워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귀신이 다쳐요. 어쩌다가요? 받아서 다쳤지.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답니다. 소방을 잡아먹은 년이 이제 귀신까지 잡아먹네. 쯧쯧쯧. 짐 정리를 대충 하고 나는 바라나시 시장에서 산 1,000원짜리 슬리퍼를 끌고 마을로 나갔다. 바닥이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발이 편안했다. 나도 모르게 발길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귀신이 다쳤다면 지부장도 다친 것이 아닐까? 귀신이 한 달 넘게 입원해 있다면 얼마나 다친 걸까? 지부장과 귀신의 대결을 생각할수록 나는 방관자의 평온함을 온몸으로 느낀다. 병원 앞마당에 들어섰다. 마침 지부장도 정원을 산책하던 중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가 휠체어를 굴리며 내게로 왔다. 이 선생, 인도는 잘 다녀왔소.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의 손을 잡으면서 시선을 밑으로 내렸다. 그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아래가 없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은 상상이 스치며 떠올랐지만 나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는 벤치 쪽으로 방향을 틀어갔다. 자기는 이미 앉아 있으니 나를 성모상 분수 옆에 있는 벤치에 앉으라고 했다. 이 상태에서 저런 농담이 나올 수 있을까? 참 대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선생이 말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는 낚싯배로 가장하고 등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영진 5호는 나타나지 않았지. 그때 부두에서 잠복하던 동지들에게서 연락이 왔어. 태영 3호로 바뀐 것 같다는 거야. 자기들도 나름 위장을 했던 거지. 우리는 서둘러 태영 3호를 잡으러 달렸지. 나는 귀신이 가는 곳을 대강은 알고 있거든. 바다마을에서 남동쪽으로 40노트 속력으로 추격하면 겨우 25노트로 가는 태영 3호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곳에는 없어. 그때 레이더망에 30분 거리에서 배 한 척이 계속 떠 있었어. 그것은 고기가 잡히는 해역이 아니었거든. 우리가 서둘러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위장 그물을 던져둔 반대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보트가 내려져 있고 그 위에서 3사람이 작살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기고 있었지. 물속에 고래가 발버둥을 치니까 3사람은 줄을 풀었다 당겼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군. 그때 고래가 숨을 쉬러 고개를 들어 올리는데 밍크 고래였어. 크기는 20자가 넘어 보였고 무게가 4톤은 좋게 돼 보이는데 등에 작살이 3개 꽂혀 있더군. 귀신이 보이지 않아 물속에 들어간 거로 짐작하고 나도 급하게 산소통을 메고 잠수했지.
촬영하는 김동지도 같이 잠수를 했어. 고래 등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니 바닷물은 핏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물속은 고래의 몸부림으로 거품이 일고 물살이 춤을 추듯 흔들려서 아주 혼란스러웠어. 그때 고래와 작살줄 사이에 귀신이 보였어. 그는 산소통도 없이 수경 하나 달랑 쓰고 물속에서 고래와 싸우고 있더군. 왼손에는 주걱처럼 생긴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작살줄을 당기며 고래 등으로 올라타려 하고 있었지. 척수를 찔러 고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계획이었지. 거구를 비틀면서 고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었지. 나와 수중 카메라를 든 김동지는 귀신의 반대편에서 고래 쪽으로 접근해 가던 중이었어. 척수가 찔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자 우리는 마음이 급해졌지. 나는 김동지에게 손짓으로 귀신에게 카메라 조명을 비추어 우리가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게 했지. 불빛에 그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보는 순간 고래가 귀신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그를 턱끝으로 밀면서 보트 옆으로 밀어붙여 버리더군. 그리고는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면서 꼬리 지느러미로 그의 얼굴을 후려쳐 버린 거지. 그 순간 그는 기절해 버렸지. 나는 그를 먼저 구할지 아니면 고래의 등에 꽂혀 있는 작살줄을 먼저 끊어야 할지 생각하느라 잠시 망설였어. 고래는 고통에 광란히 몸짓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작은 보트가 뒤집힐 것 같았어. 귀신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먼저 귀신을 구하기로 했어. 작살줄을 피해 그의 겨드랑이를 끼고 물 위로 올라갔지. 그를 보트 위로 밀어 올린 후 나는 다시 잠수하여 고래한테로 다가가 밧줄을 끊으려고 시도했지. 고래 등 위에서 작살 2개에 연결된 줄을 끊고 마지막 3번째 줄을 끊으려는데 보트 위에서 작살이 날아와 나의 정강이를 끊어버리더군. 허허허. 고래를 잡으려고 그랬는지 나를 잡으려고 그랬는지 허허허. 고래를 놓칠까봐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고 그랬겠지. 고래 등에서 물속으로 미끄러지는데 내 다리가 저만치 둥둥 떠가더군. 그때는 이미 바닷물보다 핏물이 더 많았어. 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고래 등 위로 다시 기어 올라가서 마지막 밧줄을 끊어버렸지. 고래는 피를 흘리며 사라지고 나는 김동지의 도움을 받아 물 밖으로 나와서 기절해버렸지. 호호호.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제3자의 일처럼 담담하게 웃어가며 진술했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바라나시에서 만난 고행승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다. 귀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단기 기억 상실증이야. 아마 회복될 거야. 워낙 강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그와 나는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1년을 근무하고 이듬해 그곳을 떠났다. 학생 수가 다시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